안녕하세요. 한상고등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자, 첫 번째 시간 합법과 작문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교육부 발표가 있었어요. 또 코로나 때문에 개학이 2주 더 연기가 돼서 4월 6일 개학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배울 합법과 작문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교과서를 준비해서 같이 보면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용을 함께 이해하는데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선 첫 번째 단원 보시면 화법과 작문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학습 내용, 이 단원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학습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의사소통으로서 화법과 작문의 특성을 이해하자. 두 번째, 화법과 작문이 자아성장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을 이해하자. 그리고 세 번째, 화법과 작문 활동에서 맥락 고려의 중요성을 이해하자.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화법과 작문의 본질에서 과연 화법과 작문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원리를 탐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화법 첫 번째 이제 화법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작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개가 같이 묶여 있다는 거. 이것은 곧 공통점과 또 차이점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우선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어 행위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측면, 뭐 이런 내용으로 우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 측면에서 화법이라고 하면 이제 뭐냐? 이제 말을 통해서, 그렇죠?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작문이라고 하면 그럼 뭘까요? 네, 그렇죠? 네, 글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음성 언어라고 볼 수 있고요. 글이라고 하면 문자 언어,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교과서 13쪽을 보시면, 자, 화법과 작문은 글과 말로써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의사소통 행위다.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화법과 작문이 활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요. 또 다른 사람과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라고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회적 의사소통의 행위,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화법과 작문의 특성을 잘 이해함으로써 이런 사회적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그리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기초를 이렇게 닦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법과 작문의 특성은 뭐냐? 첫 번째, 그 특성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이제 크게 또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개인적 차원.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사회적 차원. 이렇게 나누어서 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적 차원에서 본다면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그런 정보가 있을 수 있고 대화가 있을 수 있고 또 요즘 자, 이 휴대폰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뭐 이러한 행위 아니면 뭐 통화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자, 여기에 해당이 되겠지요. 그리고 여럿이 모여서 함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 의사소통 행위 이것이 이제 또 사회적 차원에서의 화법과 장문의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이 이 사회적 어떤 차원에서 이 화법과 장문이 어떤 기능을 또 수행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사회적 뭘 형성한다? 담론을 형성한다 이런 얘기죠. 담론을 형성한다. 그래서 사회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화법과 장문이 또 중요한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개인의 말이나 글 이거죠. 네, 말이나 글이 결국은 사회 구성원 그리고 어떤 그 사회의 어떤 공통된 과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그것이 이제 어떤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향으로 나가고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것이 또 공유되고 이제 확산이 돼서 결국은 뭐다?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사회적 담론이 바로 그러한 중요한 우리 사회를 이제 유지 발전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고 특히 교과서에도 그 하나의 그 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예가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학생들이 주도해서 이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한 그런 예로서 1896년 네. 조직된 협성회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협성회에 대한 자, 그 간단한 소개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1896년 서울에서 조직되었던 학생운동 단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토론회와 각종 출판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족의식 또 자주 독립 정신 이런 정신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공헌을 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회적으로 이러한 여론과 사회적 주제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협성회 그 회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글을 통해서 그죠? 사회적 담론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바로 협성의 회보를 통해서 신문을 발간했다. 그래서 민족의 어떤 계몽의식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면서 바로 사회적 의사소통을 이루어서 당시에 민족적 어떤 그 자주 독립 정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사회적 측면에서의 특징으로 또 중요한 측면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또 이제 사회적인 뭐냐, 네,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한다 이런 얘기죠. 네, 문화를 형성한다 이런 측면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은 개인 나름대로의 의사소통 방식이 있고요. 또 그 사회, 공동체가 또 구성원끼리 서로 의사소통하는 그런 또 소통 양식, 소통 방식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이제 공동체의 의사소통 문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문화는 가정이나 학교와 같은 이제 작은 공동체, 뭐 우리 사회는 공동체라고 하는 어떤 것으로 묶여 있다. 공동체를 형성하고 산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작은 공동체가 있고요. 또 큰 공동체가 있을 수 있겠죠. 민족이나 국가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래서 다양한 층위가 있다. 이렇게 공동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의 각각의 층위별로 다양하게 형성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어떤 의사소통 문화가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세대와는 구별되는 또 자신만의 그런 문화를 또 형성하고 이러한 그 개개인의 의사소통 문화가 또 합법과 장문의 그 과정에도 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소통 문화라고 하는 측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회 구성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그 어떤 가치관, 규범, 관습 뭐 이런 것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사회 구성원의 가치관, 규범, 관습 이런 것에 의해서 형성되고요. 근데 이게 이제 공동체마다 이렇게 중시하는 것이 또 다르기 때문에 공동체마다 중시하는 그런 가치나 규범이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의사소통 문화가 좋다, 옳다 이렇게 또 판단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 특히 인터넷 이런 것들 다양한 뭐 매체들이 있잖아요. 뭐 일단은 뭐 TV부터 해가지고요, 인터넷 매체, 전자 매체 이런 것들이 뭐 널리 보급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나 인터넷 측면에서 세계 1위라고 하는 자 이러한 사회를 자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특성 그 중에서 사회의 의사소통 문화가 상당히 빠르고 아주 또 급속도로 이렇게 전파되는 이런 특성이 있고요. 그런 반면에 또 그런 어떤 공동체 간의 세대 간의 어떤 장벽도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고려해야 될 점은 자신이 속한 그런 공동체 안에 어떤 그 문화가 있을 겁니다. 의사소통 문화지요. 이런 것들을 당연히 받아들인다거나 아니면 무작정 그걸 고수한다거나 이렇게 어떤 굉장히 그 배타적인 고립적인 어떤 그런 태도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 우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항상 사회라고 하는 것 이게 변한단 말이에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시대와 상황에 맞는 우리가 이제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항상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가치와 규범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담론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 바로 이제 화법과 장문이라고 하는 측면, 즉 말과 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그리고 좀 열린 마음,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어떻게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공동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같이 고민하고 또 실천해야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첫 시간 여러분 교과서 13쪽, 14쪽에 나와 있는 이제 원리 탐구에서 자, 화법과 작문의 특성, 첫 번째 단원, 자, 첫 번째 내용, 자, 그게 첫 번째가 사회적 담론을 형성한다. 네, 뭐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뭐 개인적인 일상생활에서 주고받는 말과 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개인과 개인 간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행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확장되고 또 전파되고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될 때 그 사회적 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이제 뭐 정말 그 사회적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뭐 거짓된 정보라든지 잘못된 왜곡된 뭐 이런 것들을 여과 없이 이야기하고 이제 뭐 전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우리가 신중한 태도가 아주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담론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무게가 있게 우리는 요 말과 글 이런 언어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는 중요한 우리 화법과 작문의 특성 바로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